최근에 일어난 이스라엘 내전으로 새벽에도 민간인 거주지역으로 폭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어제 대한민국 교민을 이스라엘에서 철수시켰던 급박했던 작전에 전 세계에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쪽의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여성들은 강간하며 집집마다 찾아가 일가족을 몰살시키는 과정을 틱톡으로 찍고 지나가는 시민이나 지나가던 차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발포했습니다. 두 나라 간의 민간인 학살과 테러 공격은 오랫동안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 영상들을 처음부터 실시간으로 올린 것이 특이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네바 협약을 무시하며 무차별 학살을 벌이고 이스라엘 국적뿐만 아니라 다른 국적의 사람들도 모두 공격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와중에 우리나라 국민 100여 명이 새벽에 피난 갈 곳 없이 갇히고 말았는데요. 이에 한국 정부는 급히 한국의 특전사들로 구성된 군부대를 우리 국민의 무사귀환을 위해 급파했습니다. 한국에 튀어난 각종 무기로 무장한 특공대원 및 저격수까지 갖춘 정예부대원들은 어제 밤 10시 30분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와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아슈켈론 지역으로 급박하게 도착하여 우리 교민들을 구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작전을 시작했는데요. 특전사 대원들이 아슈켈론 지역에 도착하였을 때 많은 우리 교민들이 짐도 싸지 못하고 잠옷 차림으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알게 해주는 대목인데요. 우리 교민이 안전하게 헬기로 대피하던 그 와중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는 어린아이와 내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고 공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하마스 공격에 외국인도 사망, 실종되기도 하며 심지어는 인질 중엔 미국인도 존재했습니다. 이런 위험 속에서 우리 교민을 안전하게 호위하여 비행기에 탑승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대한민국의 특공대원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함께 탑승했었던 한 교민의 말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안전하게 여객기에 오르는 것을 본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신도 태워달라고 애원했다는데요. 그 중에는 자신이 한국인이라며 탑승하려던 일본인 관광객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특공대원들은 외국인 시민도 구하기 위해 우리 교민들이 안전하게 떠나고 난 후 외국인 시민들 또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호위했다고 합니다. 호위 중에는 정예 특공대원 50여 명이 외국인 시민을 각자 호위하는 가운데 건물에 위치한 스나이퍼가 실시간으로 무전을 보내주었다는데요. 3시간에 걸친 호위대의 이송으로 남은 외국인들은 이스라엘의 전쟁 지역을 벗어나 다른 국가로 안전하게 이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민 150여 명은 어제 자정이 넘어 무사히 대한민국의 땅을 다시 밟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 교민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전하길 특공대원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권이 자신이 탈출할 때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전쟁의 한복판에서 탈출하여 공항까지 갈 때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테러단체가 검문소를 만들어서 외국인들까지 끌고 가고 있었어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여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와중에 저희 가족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테러단체는 서투른 영어로 여권을 보여달라고 했어. 저희는 각자 신께 기도하며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서야 여권을 겨우 건넬 수 있었는데 제 초록색 대한민국의 여권을 견눈질로 보자마자 You Korean? Okay, go. 라고 말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후에 알아보니 그때가 간발의 차로 한국 특공대원들이 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퍼져서 무사히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인터뷰처럼 한국 특공대원은 난동 피우는 무장단체도 특공대 파견 한 번에 조용해질 정도로 위상이 엄청난데요. 실제로도 우리 교민을 호위하는 와중에는 무장테러 단체가 우리 특공대원의 태극마크를 보자 총기 발포를 멈추고 무사히 공항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건들지 않는가 하면 자신들끼리 한국인은 쏘지 말라고 소리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국 군인만의 훈련과 무기는 매우 체계적이고 위력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번 일을 통해 결과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드높여지는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났는데요. 분단 국가에서 시작해서 50여 년 만에 다른 국가를 도와주는 위치에까지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제대로 된 군대의 형식조차 잘 갖춰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우리만의 훈련 기술과 현무125 같은 각종 신형 무기들까지 개발할 정도로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분야에서 세계를 움켜쥐고 있죠. 마지막으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CIA와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전쟁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정보 수집과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습 공격이 잘 준비된다면 대규모 전투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상태로 알려져 있으며 NLL 북한의 해상통제선 인근 섬에는 북한의 장사정포가 이미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도권도 북한의 방사포 사거리에 포함되어 있어 한국은 상시 대비가 필요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한국군의 주요 전력도 최전방과 경기도 근처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만약 북한이 하마스의 기습 전술을 모방하여 대규모 기습 공격을 성공시키면 한국의 수도권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한국의 국방력과 군사 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정보 수집 및 대비 계획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 교민들은 무사하지만 이스라엘의 상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키부츠 AJ에서는 최소 49의 아기 시신이 발견되어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이런 끔찍한 전쟁의 시발점은 무엇일까? 2021년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의 실추 이후 새 정부는 팔레스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했습니다. 그러나 네타냐후의 복귀 이후 이스라엘은 서한지구 유대인 정착 확장을 가속화했습니다. 2023년 4월 아라크사 분쟁이 발발하며 아라크사 모스크에서의 사건은 이슬람 세계의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이슬람 세력이 반발하며 사실상 준 전시 상황이 시작됩니다. 7월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큰 충돌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은 드론 공격을 재개하면서 12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 본토로 로켓을 발사하며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를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이란과 아랍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왔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관계를 개선하면 팔레스타인은 고립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은 계속 지속되었고 이전보다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특이한 점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을 성공시킨 것으로 이스라엘은 이번에는 기습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하마스는 이번 전쟁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타냐후는 정밀한 타격 대신 가자 지구에 대규모 무차별 공격을 실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하마스의 지지율이 회복되고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들 간의 화해 분위기가 손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 정착촌이 들어서고 이스라엘인들이 정착촌으로 이주한 이유 중 하나는 이스라엘 군이 그들을 보호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으로 이러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정착촌으로의 이주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보복으로 인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지만 하마스는 이러한 희생을 감수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마스가 도를 넘는 행동을 보이면서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독립운동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